자산비액은 자산을 소득으로, 소득을 자산으로, 자산을 소득으로. 부창출 비결은 자산을 투자해서 더 큰 자산으로 만드는 일인데, 자산은 부창출 사이클에서 중심이 되는 기본 요소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세계 8번째 불가사의는 돈의 응집력이다. 투자는 되도록 일찍 시작해서 쉬지 않고 관리해야 하는 평생가업이다. 끊임없이 자산 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다. 더 많이 알게 되면 자산을 더욱 이윤이 크게 나는 것에 재분배해야 한다. 이 과정에 늦게 시작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방법은 어떤 시점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의 재정상태 요약을 작성하고 소비자 부채를 없앤 후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성공한 투자자 대다수는 적은 돈을 꾸준히 투자하여 점점 큰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 그 지점에 도달했다. 계속해서 수익을 재투자하고 가능하면 추가로 계좌에 돈을 보탰다. 대다수는 매월 투자 선택 항목을 늘렸고 꾸준히 자금을 재배치하여 자산을 다각화했다. 돈의 패턴은 지금보다 부를 창출하기에 나은 시기는 없었다. 우리가 사는 정보 시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광범위한 기회와 그 기회에 접근하게 해주는 정보 수집 기술을 나왔다. 이제 부창출 사이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때다. 부창출 사이클을 작동시키고 유지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매달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부창출 계좌에 넣는다. 이것이 부창출 계좌 우선 지급금이다. 부창출 계좌에 든 돈을 사전조사 연관 현금 창출 투자와 시세상승 투자 기회에 직접 투자한다. 다시 말해 자산소득이나 손가치를 낳는 자산에 투자한다. 자산소득을 재투자하여 자신을 더 늘리고 그래서 자산소득을 더 늘린다. 사업체를 세워서 자산과 거기에 발생하는 자산소득을 보호한다. 사업체를 설립했으니 적절한 계좌에 맞는 적절한 지출이 무엇인지 예측하여 세무 전략을 최적화한다. 현금 창출원을 만들어서 부창출 사이클에 가속도를 더한다. 회사 수입 일부를 떼어서 개인 부창출 계좌와 똑같이 활용할 특별 보유 계좌를 만들어 자산 투자에 활용한다. 조만간 이 보유 계좌가 실질적으로 당신의 은행이 되어 당신이 세운 다른 회사가 투자하려 할 때에 돈을 빌려준다.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고 자산을 다시 소득으로 바꾸는 이 사이클이 부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과정이다.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당신은 에너지와 관심을 수익률 극대화에 오로지 집중한다. 팀워크로 백만장자 되기의 회원이던 링 누너는 효과적인 자산 배분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바쁘지만 비생산적인 직전생활. 리카 그 연애는 시애틀 외곽의 세 아이와 함께 산다. 처음 날아왔을 때 리은 자산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뭘 해야 올지 감도 못 잡고 있었다. 재정 상태는 안정되지 보였지만 36세의 나이인 그는 자신과 아내가 끊임없이 바쁘지만 비생산적이라고 느꼈고 소비재조 회사에서 계획적으로 묶여버려 퇴직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생활 패턴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매일 2시간 동안차를 몰아서 어쨌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직장에 출퇴근하는 그가 내게는 통학 자체에 목맨 사람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 빠진 채 내달리느라 너무 바빠서 그렇게 뛰어다니다 효과가 없다는 점을 깨달을 여유가 없다. 시간을 내어서 삶을 되돌아보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리에게 매주 운전하는 20시간을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5일간 억지로 버티다가 주말이 되어도 할 일이 산더미 같은 나날을 보내지 않는다면 삶이 얼마나 나아질지를 물었다. 빚도 많고 봉급도 몇만 달러가 넘지 않는 사람들이 리의 상황을 보고 불평할 거리가 뭐가 있는지 의아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가 알듯이 빚더미 속에서 우적거리는 사람이든 혹은 매월 지출액을 맞출 수 있을지 늘 불안한 사람이든
재정 상태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부유하고 풍요로워서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가족과 친구, 건강과 모험, 영성과 기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경험에 관하여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면 다를 테지만 말이다. 부창절 과정이 멋진 점은 사람들이 자유나라에 도달하면 행동이 바뀌고 그에 따라 그 사람도 바뀌게 되므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다. 첫째, 월세는 얼마인가? 둘째, 월 지출은 얼마인가? 셋째, 어떤 자산이 있는가? 감가상, 또 어떤 부채가 있는가? 다섯째, 그 밖에는 무엇이 있는가? 은행에 1만 달러가 있어요. 저는 개인 연간 계좌에 4만 달러가 있고 아내는 3만 달러가 있죠. 전에 다니던 직장에 남은 연금 계좌도 있어요. 저와 아내의 것을 모두 합하면 4군데가 되고 금액은 6만 달러예요. 자, 여섯째,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목표. 이렇게 해서 리익 부자들은 최소한 연수익 10에서 30%를 노려요.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려는 거고요. 공격적이고 새로운 직접 투자, 그 정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뛰어들지 않아요. 차라리 다른 것을 찾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게 너무 적다는 말인가요? 그래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죠. 현재 순자산을 2배 해서 약 4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하고 거기에 12% 연수익률을 적용해봐요. 리그 손가락이 계산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다. 월 1만 달러네요? 내가 말한 금액의 2배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 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가요? 나는 빠르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두 분에게 백만장자들이 어떻게 부를 창출하는 자산을 찾아다니는지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게임에 뛰어들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게임을 자기 자신이 주도해야죠. 시장이든 다른 사람에게든 수수료나 비용을 주고서 당신 돈을 분리라고 시키지 말고 돈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을 당신이 직접 하는 거예요. 자산에 직접 다양하게 투자해서 스스로 높은 이윤을 내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 저는 마케팅을 해요. 아내도 그렇고요. 소비자 상품이죠.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어 시행할 뜻이 있는가? 당연하죠. 1년 후 재정상태 요약, 상황분석, 재정상태 요약, 자유의 날. 의리행 누구나의 부창출 계획은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를 거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이 리그의 첫 번째 기본 요소는 상황 분석이었다. 리그 상황 분석에는 우리는 그에게 잠재된 자산이 몇 개 있고 법인과 세무 전략이 없어서 소득이 상당 부분 허비되고 있다는 점과 그가 이 일에는 마음을 덜 쓰고 삶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추가로 리익이 아내와 함께 나를 찾아오지 않고 혼자 왔다는 사실에서 나는 아내가 재정 상태에 관심이 없거나 거처에게 돈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거나 아니면 현재 만족하며 이런 대화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고 느꼈다. 이혼 사유 76%가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다. 재정 대여약을 보니 리익은 자산이 많았지만 그 자산에서 얻는 것은 별로 없었다. 우리는 자산을 배분하고 법인을 만들고 예측하며 부창출원을 만들어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했다. 지출 정도를 보니 세무 전략과 비용 관리로도 효과를 볼 수 있음이 드러났다. 통근에 목을 맨 리익은 자유나라에 가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사고방식과 강력하게 부딪히게 될 것이 분명했다. 당시 상태를 고려할 때 그는 자산의 일부만 재배치해도 자산소득으로 봉급을 대체할 수 있을 터였다. 리익이 통근에 대한 열정을 부에 대한 열정과 맞바꾼다면 부가 폭발적으로 쌓일 터였다. 부자들은 시장 안에 있지 않고 밖에서 시장을 통제한다. 부자들이 하듯이 하고 싶다면 리익은 6% 수익률의 중개인까지 끼인 방식으로 맡기고 기도하기를 중단해야 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패스트푸드 재정이다. 차를 몰고 가서 메뉴를 보고 고른 뒤에 예측할 수 있고 평범한 먹거리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긴 하다.
그러나 리익은 구체적인 직접 자산 배분 계획으로 부창출 사이클에 연료를 넣고 가속을 더해서 자산 소득을 올려야 했다. 주택 순가치 중에서 14만 달러를 빼내서 투자한다. 개인연금 계좌에 있는 돈 7만 달러를 스스로 선택한 자율연금 계좌로 옮긴다. 이전 직장연금 계좌에 묶인 6만 달러를 옮겨서 총자산 27만 달러를 공격적이고 새로운 소득 발생 자산에 다양하게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한다. 리익은 자산을 전환하여 현금 소득 월 6,400달러, 시세가 대폭 오르는 직접 자산 몇 개, 그리고 소득 공제에 활용할 감가상각 물건을 얻었다. 그리고 각각의 투자가 법인 내에서 시행되므로 리익은 이러한 자산과 연관된 비용들, 이를테면 모임에 갈 때 사용할 자동차 임대료 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터였다. 자산 중독자, 이런 자산 배분 방식 가운데 어떤 것은 당신에게 위협적이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재정 분야에서는 생각만큼 복잡한 일은 없고 이 책을 읽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재정 분야에 있는 그 어떤 이보다 덜 똑똑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분야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1년 후 자유날로 수입, 자산, 재정, 자산 배분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전략은 주류 전략이 아니다. 그러나 자산 배분에서는 군중을 따르지 않는 쪽이 걱정이 요인이 남는다. 나 스스로도 이 전략을 쓰고 동료와 의뢰인들 역시 마찬가지며 재무나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도 심지어 현금이 별로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사실 우리 대다수가 자산 중독자 프로그램에 가입했다고 해도 되겠다. 공격적으로 보이는 하지만 이 투자 방법들은 합법적이고 건전하며 통상적인 위험과 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각화와 융통성, 다각화는 한두 가지만 투자하지 않고 여러 것에 투자하는 기술이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사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을 경계한다. 다행히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나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여러 분야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부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유형과 폭넓은 수준의 자산에 투자한다. 훌륭한 부설계자라면 특정 자산 유형이나 부문에 갇히지 말고 가능성을 몇 배로 높일 수가 있어야 한다. 세상은 쉬지 않고 변할 테고 투자 과정에서는 한 가지 아이디어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융통성을 가져야 하며 그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재배치해야 한다. 간단한 예를 보자면 이자율이 낮으면 빌리기에 좋은 시기고 이자율이 높으면 빌려주기에 좋은 시기일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필요와 욕구가 변하면 투자 전략도 새로운 조건과 요구에 맞춰서 바뀌어야 한다. 융통성은 하나의 자산이고 여러 투자자는 거기에 프리미엄을 지급할 것이다. 빠르고 합리적인 변화하는 능력은 가치를 유지하게 해주고 변화가 일어나도 투자 전략을 자신있게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팀과 지식, 모든 투자 계획은 각기 다르다. 우선 현 상태와 목표를 부설계 멘토와 팀에 명확하게 전달했다면 자신과 어울리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지식이나 경험, 통찰력 면에서 나은 분야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당신 팀과 부창출 계획을 이끌어야 한다. 훌륭한 부설계팀에는 사무 발행, 현장 파트너에는 상업 부동산 브로커와 주거 부동산 브로커, 프로젝트 탐색 관리자, 계약자, 건축업자, 택지 개발업자, 그 밖에 기름에서부터 가스, 농장, 현금, 등가물 그리고 수집 가치가 있는 물건에 이르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발 넓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당신의 브로커나 현장 파트너를 얼마나 잘 알든 무관하게 거래의 것마다 팀은 각각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라. 당신과는 맞지만 어떤 이와는 맞지 않는 투자 기회가 많다. 팀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끌려면 반드시 당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최고 성과를 올리는 팀을 선택해야 한다. 우표는 수집이 아니라 소인을 찍는 데나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에게 우표 수집을 강력하게 권하는 회계사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 사전조사,
모르겠는데요. 부창출 세계에서는 잘 안 통한다. 최근 들어 확신이라는 말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다시 잘 지내는 편이 좋다. 당신은 모르겠는데요를 찾아볼게요. 로 제한적인 사고방식을 단호한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확신은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다. 투자가 너무나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선택사항이 무엇인지도 연구하거나 조사해보지도 않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다. 스키가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해서 타지 않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스키 기술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눈에는 안타까운 일로 보인다. 위험은 측정하고 측량하고 심지어 없을 수도 있는데 위험 때문에 인생과 돈에 대해서 게으름을 부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잠재의식이 내게 그런 자격이 없어 너무 힘들어 모르겠어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나는 당신에게 부유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정보가 될 만한 이야기나 대화를 해보라고 권한다. 당신과 똑같은 일만 하고 똑같은 정도만 이뤄내는 사람하고만 어울린다면 그 자리에서 정치하게 될 것이다. 한계를 넘어서 생각을 확장해야 한다. 너무 위험해라는 말은 더는 시도하지 않기 위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부를 창출하는 길에서 당신이 위험을 따른 무엇보다도 경험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다시 정의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시 말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물어보고 탐색해서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위험은 그만큼 줄어든다. 시작 단계로 특정 투자 분야에 관련된 자료를 되도록 많이 읽어도 좋다. 여기는 투자와 금융 관련 서적, 신문 경제라는 경제와 투자 관련 서식지와 잡지, 금융과 투자 관련 인터넷, TV, 라디오, 인쇄 프로그램들이 있다. 분야마다 쓰는 용어가 있으니 재무와 투자 어휘를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쓰는 표현은 점유 비율, 지역 부동산 가치, 임대 시세, 주택담보 인정 비율, 계약, 비용 등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처음에는 어렵게 보이지만 이것이 어떤 단계에서나 만들어 쓰는 용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나면 금세 이해하게 될 것이다. 조사할 때는 비판적인 시야를 지말해야 한다. 나는 어떤 유명한 신문에서 사람들에게 투자하지 말고 돈을 저금하라고 말하면서 퇴직하고 나면 돈을 덜 쓰게 되니 위험한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쓴 기사를 보았다.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늙어서 생활 규모를 줄이고 싶지가 않다. 반대로 늘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늘 인플레이션이 이자율을 뛰어넘을 소지가 있기에 저축은 투자보다 더 위험하다. 투자를 생각하기 전에 소비자 부채를 모두 갚으라고 말하는 상담자들도 봤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두려움에 따른 방식으로 부창출 사이클에서 하듯이 부를 창출하여 부채를 없애버릴 기회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 지식을 얻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강좌, 강의, 워크숍, 세미나 등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참견은 물론이고 시간, 관심을 투입할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 까다롭게 따져보면서 스스로 조대해야 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돈이 빨리 굴러 들어온다고 말한다면 그만큼 빠르게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지식을 습득한 다음 단계로 고려하는 투자금 하나하나를 사전 조사해야 한다. 이 단계를 절대 건너뛰지 마라. 아무 투자 금융 전문가나 주식 분석가든 붙잡고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알아내는지 물어보라. 세심한 사전 조사가 그들이 말하는 답일 것이다. 당신도 세심하게 사전 조사를 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사전 조사는 특정 거래에서 세부 사항들을 검토하고 검증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대개 법률가나 회계사가 대행했다. 사람들이 스스로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투자은행이나 중개회사 내부, 그룹 외부에서도 투자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법률가와 회계사 팀이 있으니 그들에게 의지하여 조사를 하겠지만 당신은 리더로서 초기 조사나 연구는 스스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다. 사전조사는 보통 재무, 운영, 조직, 부별, 세무상의 점검을 목록을 짚어나가면서 시작하지만 사업이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서 온갖 명세서를 다 따져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점검 목록과 달라서 대개 수집해서 시행하려면 경험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정보를 수집하기에 좋은 때는 없었다. 몇 년 전만 해도 투자 정보는 투자은행이나 중개회사에 출입하여 거래하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었다.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드나드는 소매 시장이 엄청난 자본 공급 원입을 깨달은 은행과 여타 조직들이
부를 창출하려고 열심인 당신 같은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 TV, 라디오, 인쇄물뿐만 아니라 인터넷 같은 양방향 메시지를 비롯한 모든 매체는 은행 사업체의 아이디어, 공급자들이 미래의 고객을 찾아 나서는 데 폭넓은 길을 제공한다. 양방향 매체는 또 정보를 얻기 위한 채널을 통해서 투자자를 제공하기도 한다. 당신은 지식을 습득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걸러내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타인의 돈을 빌려서 투자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당신이 잃어버릴 가장 귀중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용보다 훨씬 중요하다. 돈은 잃고 또 잃어도 여전히 게임에 동참할 수가 있지만 신용을 잃으면 다시는 게임을 시작하지 못할지 모른다. 초심자로서 당신은 진짜 배기와 나쁜 투자를 구별하지 못할지 모르고 그런 가닥에 멘토와 팀이 있어서 당신이 모은 정보를 취합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인류 투자자들은 오직 이 내부 집단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데 리더로서 당신의 할 일은 반드시 인류 투자자여야 되는 것이다. 보직자들이 절비한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속성 부자 되기란 이름의 계략에 빠질 필요가 없다. 가치 성장소도 모든 투자자에게는 각기 다른 목적이 있다. 어떤 이는 현금이 충분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다만 순자산을 키우고 싶어 한다. 어떤 이는 매달 현금이 들어와야 한다. 내가 아는 어떤 이들은 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고 순자산이 아주 중요하다고 교육받았기에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왜 신용카드 빚에 허덕여야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돈 없는 백만장자도 있다. 집을 먹거나 지붕을 뜯어다가 차를 살 수야 없는 것이다. 대다수에게는 현금이 필요하다. 어떤 이에게는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 임차를 하고 현금 무릎을 발생시킬 자산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 시세가 크게 상승하는 자산을 그냥 뭉개고 앉아 있는 것은 부창출 사이클 방식이 아니다. 어떤 투자자는 자신이 가치 투자 기회라고 보는 것만 쫓으며 잠재력이 낮게 평가되고 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과 부동산에만 투자한다. 그리 성장 투자자는 지속해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이 나는 곳에만 투자하고 또한 투자된 재투자기를 좋아한다. 소득 투자자는 임대, 이자, 월세, 배당금 등의 형태로 즉각 현금이 나오는 물건을 찾고 이렇게 투자 기회들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그것이 자신의 가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비전에 맞는 투자인가? 당신의 가치에 맞는 투자인가?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와 소극적인 투자가 있다. 적극적인 투자와 놀랍게도 대다수 투자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은지 혹은 소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은지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로 정해져 버릴지 모른다. 그래서 특정 학습 결과를 책임질 의지가 있는가?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고 하는가? 타인에게 통제권을 양보할 생각이 있는가? 다중수입원과 법인 설립. 대다수 부자는 한 가지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입원이 여러 개가 있다.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체를 세울 경우 특정 투자마다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자산을 활용하여 더 큰 자산을 만드는 부자들의 습관을 모방하는 것이다. 자산배분. 중개인을 통해서 주식을 사는 일이 부를 위해 투자하는 거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나도 주식이 있지만 중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관리하고 누가 내 돈을 원하는지 또 얼마나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를 살피기를 좋아한다. 내가 보기에 이윤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에 참여할 기회는 무한히 많다. 나는 1년에 현금 흐름이 2,000달러 발생하는 4만 달러가 나가는 중부지방의 집을 소유할 수도 있고 또 투자 수익률이 25% 증설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투자 기회를 살필 때 자신이 순자산을 원하는지 현금 유입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소득 목표와 자산 목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직접 자산을 다각하여 배분하는 방법은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하고 체계적인 방법이다. 단호하고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신속하게 빠진다. 맡기고 기도하지 말고 이런 스스로 통제가 있어야 한다. 나는 최적의 부창출 사이클은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포괄하는 자산 배분 전략을 토대로 한다고 믿는다.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갖춘다면 특정 투자 유형에 매달리지 않을 테고 따라서 잠재 수익률 토대로 투자하게 되고 주관적 요소에 흔들릴 소지도 줄어들 것이다.
위험과 보상,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포트폴리오, 부동산 30%, 주식 20%, 기름과 가스의 10%, 현금 10%, 사업의 30% 등등. 이렇게 창설팀은 당신의 모든 사항을 살피고 전문적인 도움과 조언을 얻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시작은 당신이 해야 한다. 부창설은 교육이 필요한 과정이다. 교육, 기회를 늘리라, 시장을 알라, 전문화하라, 세부 사항을 주시하라, 계산하라, 규칙을 따르라, 듣고 배우고 이끌어라. 법인 제국을 세울 때는 자신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체든 타인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체든 부창출 사이클이 어떤 모양이 되기를 바라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부동산을 고려해라. 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사서 사업을 운영하고 법인을 세우고 자산을 다각화하면서 즉각적인 현금 소득 감가상각, 세금 감면 혜택을 얻는 방법을 배우라고 권한다. 부동산은 속도가 느린 게임이므로 나는 당신이 먼저 부동산 사업체를 만든 뒤에 스스로 투자자가 되기를 추천한다. 자산 소득을 월 수만 달러 올리고 순자산이 수십만 달러가 되는 것이 분명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부동산 관리 행동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목표와 투자 계획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주와 투자자 다수는 자기 집 뒷마당에서 먼저 시작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권한다. 물 위에 지은 집에 살다가 산속에 있는 다른 집으로 옮겨가도 살기도 하는 나라에서는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지만 투자는 할 만한 곳에 해야 한다. 팀워크로 백만장자가 되기 방식을 믿을 때나 가능한 일들, 포트폴리오. 고작 몇 년 사이에 나는 여러 주의 다양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것은 이를 실현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현장 파트너는 부동산과 투자 기회에 대해서 아는 거리의 전문가들이다. 모든 자산에서 마찬가지로 부동산에서도 멘토와 팀을 구해야 하고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리기도 한다. 부동산 매입은 흥미진진하고 생산적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법인 계획이나 재무 전략 없이 자산을 보유하면 전체 목적이 해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 한다. 둘째, 우리는 그의 명의로 된 것을 모조리 바꾸고 그의 토지를 소유할 유한 책임회사 몇 개와 그것을 관련한 소규모 법인원을 세우도록 도와주고 법인을 세우고 타인의 돈을 활용한 결과 그는 다시 돈을 빌리고 또 2배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주택을 10여 채를 매입하고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가 많고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지만은 경험이 많아지면은 노는 물도 커진다. 경험이 커지면은 이렇게 흔하게 감가상각과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비롯하여 앞서 언급한 모든 이유를 고려할 때 부동산은 내가 좋아하는 투자법이다. 개인연금 계좌를 위한 기회나 개인 저축연금 사회보장 등등등등 해서 유예 방식 과세 유예 방식으로 돈을 모아서 면세로 인출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당신이 연금 계좌에 든 돈으로 임대 부동산을 매입하면 월 소득이 연금 계좌로 들어갈 뿐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 세금 또는 주택 관련 비용을 모두 지급해 줄 수도 있다. 다양한 것들. 부창출 계획의 세부 프로세스는 법인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인 전문 지식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네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 직접 자산 배분 부창출 사이클 작동에서 처음으로 해야 할 단계였지만 자산 배분을 늘려서 부창출 사이클의 가속을 더하려면 먼저 법인, 현금 창출원, 그리고 부창출 계좌 등이 없으면 안 되었다. 리기의 부창출 계좌 단계는 결정적이다. 부창출 계좌 없이는 돈이 모두 세금이나 지출로 날아가 버리기 십상이다. 리그 부창출 계좌는 부창출 사이클에 적응할 연료가 되어 계속해서 돈이 회전하며 더 많아지게 할 터였다.
리익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손을 흔들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이 아는 마케팅과 브랜드 관리 전문가를 고용해서 당신이 직접 서비스하지 않고도 사업을 운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리그 지금 있는 일만 달러는 사업 설립과 의뢰인을 찾는 데 쓰세요. 2달 동안의 궤도에 올려보자고요. 그래서 리그 마케팅 전략을 정해서 의뢰인을 구한다면 현금 청출하는 사업은 처음 10개월간 계약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난 후에 세전 수입으로 12만 달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부채 관리. 신용 비치 업계. 이즈릭은 리더가 되어서 리더십 요소를 제대로 흡수해야 했다. 리익은 이미 소득이 높았고 몇몇 자산을 전환하여 어느 정도 자산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탄력을 받게 하는 일이 최대의 난관이었다. 사고방식. 그래서 법인 설립을 위하는 회계사, 예측을 도와줄 부기 개원가. 리익은 직장을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월 추가 수입 18,400달러를 벌면서 손자산을 만들 만큼 역량을 길렀다. 이것은 단지 자산을 신속하게 전환하고 현금 창출을 만든 결과였다. 이렇게 소득은 부창출 사이클은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잘 되면 반드시 커져야 하고 다시 다양한 소득원이 거기에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